전주에 사는 62세 이윤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여보, 이제 퇴직하면 우리 제주도 한 달 살기 갈까? 남편 석현 씨가 빙그레 웃으며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이 좋아하는 갈치조림을 끓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살에 결혼해서 60이 넘도록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하게, 그리고 서로를 믿으며. 석현 씨는 건설 현장 관리직이었습니다. 출장이 잦았고 월급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정했습니다. 출장을 다녀올 때면 항상 제가 좋아하는 호두과자를 사왔고 피곤한 몸으로도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아들 하나면 충분하지 않아? 나도 일 때문에 집을 자주 비우는데 당신 혼자 애 키우기 힘들잖아. 결혼 초 남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둘째를 원했지만 남편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출장이 잦아 남편은 거의 집에 없었고 육아는 고스란히 제 몫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들 승준이 하나에게 온 마음을 쏟았고 동네 작은 슈퍼를 운영하며 살림을 꾸려갔습니다. 3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승준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했고 석현 씨는 드디어 정년퇴직을 맞았습니다. 퇴직금으로 빚을 정리하고 나니 비로소 우리에게 여유가 생길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함께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미뤄뒀던 부부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겠구나. 드디어 내 차례가 왔어. 하지만 남편의 퇴직 후 우리 집은 이상하게 더 조용해졌습니다. 여보, 나 오늘 등산 모임 간다. 오늘은 자전거 동호회 MT가 있어. 오늘은 옛날 현장 동료들이랑 만나기로 했어.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30년 넘게 일만 하다가 갑자기 시간이 생기니 허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면서 노년을 즐기는 게 좋은 거 아닐까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남편은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아침 일찍 등산복을 챙겨 입고 나가서는 저녁 늦게 돌아오곤 했습니다. 어떤 날은 아예 밤을 새우고 오기도 했습니다. 여보, 자전거 라이딩 하다가 너무 멀리 와서 그냥 숙소 잡고 자고 갈게. 등산하고 동호회 사람들이랑 한잔 하다 보니 날이 어두워져서 술도 마셨고 그냥 이 근처에서 자고 갈게. 설명은 언제나 그럴듯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등산복 주머니에서 영수증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무심코 주웠다가 그 내용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마트 마이너스 우유 2개, 식빵 1개, 파, 계란 1판. 파에 계란? 등산 가면서 파에 계란? 그리고 우리 슈퍼에 있는 걸 다른 마트에서 굳이 샀다고?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의문을 남편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서웠던 걸까요? 아니면 알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그 후로도 작은 신호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남편의 옷에서 낯선 섬유유연제 향이 났습니다. 우리 집에서 쓰는 향이 아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남편은 화장실로 가서 문을 잠그고 통화했습니다. 그리고는 급하게 끊으며 나왔습니다. 여보, 누구 전화야? 아, 그냥 옛날 현장 친구. 남편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다시 믿는 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여보, 오늘 등산 간다 그랬지? 몇 시에 와요? 글쎄, 저녁 늦게나 올 것 같아. 우리 동호회 팀 맨날 그러잖아. 꼭 내려와서 한잔 해야 되는 거. 남편은 서둘러 등산화 끈을 묶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가방에서 작은 봉투가 살짝 보였습니다. 핑크색 포장지에 리본이 달린 선물 같았습니다. 등산을 가는데 선물을? 제 심장이 이상하게 쿵쾅거렸습니다.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뒷모습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봐온 남편의 등. 그런데 그날따라 그 등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니야, 설마. 우리 석현 씨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약속대로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여보, 등산 재미있었어? 그럼 날씨도 좋고 좋았지.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 얼굴에 어떤 비밀이라도 숨어 있는지, 흔적이라도 남아 있는지.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예민한 거야.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서 맨날 나가니까 쓸쓸해서 그런 거야. 30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의심하다니.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슈퍼 카운터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우유를 사러 오셨다가 제 얼굴을 보더니 물으셨습니다. 요새 안색이 안 좋아. 어디 아파?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피곤한 게 아니었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밤마다 남편의 옆 얼굴을 몰래 훔쳐봤습니다. 편안하게 잠든 그 얼굴에 대체 무슨 비밀이 숨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이상한 거야. 스스로에게 계속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등산 가? 응, 오늘은 북한산. 석현이 등산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요새 등산 정말 자주 가네. 매주 가는 거 아니야? 건강해야지. 나이 먹으면 몸 챙겨야 해. 그렇게 말하며 석현이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등산을 그렇게 다니는데 등산화는 항상 깨끗했습니다. 등산을 안 가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그 생각이 머릿속에 박히자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석현이 돌아왔을 때 저는 일부러 물었습니다. 오늘 등산 어땠어? 누구랑 같이 갔어? 현장에서 같이 일했던 형님들이랑 같이. 형님들? 몇 분이나? 5명 정도? 석현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그래. 재밌었겠네. 응, 다음 주에 또 가기로 했어.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석현이 샤워를 하는 동안 저는 남편의 바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짓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남편을 의심하는 거잖아.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확인하기까지 얼마나 가슴이 떨렸는지요. 그날 밤 저는 석현 옆에 누워 가만히 물었습니다. 여보, 요새 등산 말고 다른 취미 생긴 거 있어? 응? 아니, 왜? 아니, 그냥. 석현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럼 등산만 계속 다니는 거야? 응, 왜? 싫어? 아니, 좋지. 건강에 좋으니까.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온통 의문투성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현이 또 등산복을 입고 나가려 할 때였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석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 석현이 전화기를 들고 서둘러 나가며 말했습니다. 나 다녀올게. 잘 다녀와. 응,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곧 갈게. 누구와 통화하는 건지 내용은 분명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의 톤이 이상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제게 말할 때와는 다른 조심스러운 톤이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뭔가 이상했습니다. 영수증, 깨끗한 등산화, 그리고 그 전화 통화. 하나하나는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모두 이어지니 뭔가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그날 오후 저는 슈퍼에서 커피를 한 잔 타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커피가 다 식어버리도록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하나? 무서웠습니다. 확인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승준이었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집에 갈게. 그래, 잘 지내니? 응. 근데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좀 쉬어. 가게도 좀 쉬엄쉬엄하고. 아빠는 뭐 하셔? 아빠? 등산 갔어. 요새 아빠 진짜 등산 자주 가시네. 건강 챙기시나 봐. 승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건강을 챙긴다. 정말 그럴까? 전화를 끊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석현이 또 등산을 간다고 하면 그때 뒤를 밟아보기로. 진실이 뭐든 이제는 알아야겠다고. 그날 밤 잠자리에서 저는 석현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것도 아니길.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다음 주 토요일이 왔습니다. 여보, 오늘도 등산 가지? 응, 오늘은 팀장님 환갑 기념으로 다 같이 가기로 했어. 석현이 평소처럼 등산복을 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저는 일부러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다녀와. 저녁은? 아마 저녁 먹고 들어올 것 같아. 회식한다고 했거든.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석현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잠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가디건을 걸치고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했습니다. 평생 처음 하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을 미행하다니.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석현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멀찌감치 뒤를 따라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석현이 탔고 저도 뒷문으로 올라탔습니다. 다행히 석현은 앞쪽에 앉아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지? 북한산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버스는 북한산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시내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요? 석현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여기는 전주 효자동 쪽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지만 평소에는 올 일이 없는 동네였습니다. 석현이 걸어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며 뒤를 따라갔습니다. 등산을 간다더니 왜 아파트 단지로? 석현이 한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5층짜리 아파트가 몇 개 늘어선 평범한 단지였습니다. 석현은 익숙한 듯 백이동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파마머리에 화사한 옷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왔어? 그 여자가 웃으며 석현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석현이 그 여자의 허리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수십 년을 그렇게 해온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뭐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아는 사람일 수도 있어. 현장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 가족일 수도. 스스로를 달랬지만 제 안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파트 입구 근처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석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아파트 입구에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등산복이 아닌 다른 옷을 입고, 그리고 그 여자, 그리고 젊은 남자 한 명, 젊은 여자 한 명, 4명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어디서 먹을 거예요? 젊은 여자가 석현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글쎄, 엄마가 정해. 석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젊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번에 갔던 일식집 어때요? 거기 맛있었잖아요. 그래, 거기 가자.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명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걸었습니다. 석현의 손이 그 여자의 어깨에 올라가 있었고 젊은 남녀는 부모를 따라 걸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저게 우리 남편? 제가 30년 넘게 함께 산 남편이 지금 저 사람들과 가족처럼 걷고 있었습니다.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자식들이 있어?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방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거짓말이야. 꿈이야. 이건 꿈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눈을 감고 떠도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가면 그 사람이 또 돌아와 있겠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석현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나 조금 늦을 것 같아. 회식이 길어져서. 잘 있지? 혼자 있다고 대충 먹지 말고 잘 챙겨 먹어. 사랑해.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자연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저는 겨우 한마디를 했습니다. 왜? 목소리가 왜 그래?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그럼 나중에 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 아니, 그 자식들이 남편과 그 여자가 낳은 거라면 더 오래됐을지도. 승준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때부터 이미 다른 가족이 있었던 걸까? 그럼 그동안 나는 뭐였어? 나는 대체 뭐였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였고 저는 아직도 마스크를 쓴 채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아들 승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승준아, 엄마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다른 가족이 있대 라고. 저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해. 확실하게.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밤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텅 빈 거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석현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오늘 본 장면들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아빠, 오늘 어디서 먹을 거예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럼 저 애들은 몇 살이지? 언제 태어난 거야? 계산해 봤습니다. 20, 30대로 보였으니 얼마나 오래된 관계일까요? 30년. 승준이가 초등학교도 들어갈 전부터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어. 석현이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회식 오래 했네. 응,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이라 얘기가 길어졌어. 석현이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내 남편 맞나?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낯선 타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얼굴이 안 좋네. 석현이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럼 일찍 자. 나도 씻고 잘게. 석현이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추궁해야 하나? 지금 당장 물어봐야 하나?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어본다고 진실을 말할까? 30년 넘게 숨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따지면 석현은 또 거짓말로 덮을 겁니다. 그리고 더 조심스럽게 증거를 없앨 겁니다. 아니야. 침착해야 돼.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해. 확실한 증거를. 그날 밤 저는 석현이 잠든 후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 석현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신용카드가 2장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아는 카드였지만 다른 하나는 처음 보는 카드였습니다. 이 카드로 뭘 샀을까? 저는 카드 번호를 휴대폰에 적어뒀습니다. 그리고 석현의 휴대폰을 봤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들킬 수 있으니까요. 다음 날 일요일, 석현이 또 나갔습니다. 오늘은 자전거 모임 간다. 저녁쯤 올게. 그래, 조심해. 저는 평소처럼 웃으며 보냈습니다. 석현이 나가자마자 저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시내에 있는 한 건물이었습니다. 진실탐정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가니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남편 조사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탐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게 앉으라고 했습니다. 남편분이 어떤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시나요? 저는 어제 본 장면을 설명했습니다. 다른 여자 그리고 자식들처럼 보이는 젊은이들. 탐정은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이중생활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시겠어요? 네. 얼마나 걸릴까요? 2주 정도면 기본적인 조사는 끝납니다. 사진, 영상, 주소, 상대방 신상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200만 원입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2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착수금을 지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집에 도착하니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재로 가서 오래된 서류 상자를 꺼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모아둔 통장, 보험증서, 부동산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남편 명의의 통장이었습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고 생활비가 나가는 내역이 있었습니다. 월급이 이 정도였던 게 진짜 맞는 건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석현의 직급이면 월급이 최소 400만 원은 돼야 했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들어온 돈은 300만 원도 안 되는 정도였습니다.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간 거지? 다른 통장이 있을 겁니다. 제가 모르는 통장. 저는 노트를 꺼내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습니다. 의심 목록. 효자동 아파트 마이너스 102동 몇 호인지 확인 필요. 다른 여자 마이너스 50대 후반, 파마머리. 젊은 남녀 마이너스 30대, 석현을 아빠라고 부름. 석현 월급 마이너스 절반만 집에 들어옴. 나머지 행방불명. 신용카드 2장 마이너스 하나는 모르는 카드. 휴대폰 비밀번호. 적다 보니 리스트가 점점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걸 숨기고 살았어? 기가 막혔습니다. 그날 저녁 석현이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습니다. 오늘 자전거 어땠어? 좋았어. 날씨도 좋고. 다음 주에도 가? 아마. 석현이 밥을 먹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한 거짓말이 대체 몇 개일까? 하지만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탐정에게서 중간 보고가 왔습니다. 사모님 확인됐습니다.
남편분이 효자동 102동 503호에 주 3회 이상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는 58세 최희정이라는 여성이 거주 중이고 자녀 2명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자녀요? 네. 최지훈 3지입니다. 2명 다 최희정 씨 호적에 올라가 있고 아버지라는 공란입니다. 공란. 호적에 아버지 이름도 못 올렸어?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럼 저 사람들도 평생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 살았다는 거잖아.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저건 내 문제가 아니야. 계속 조사해 주세요. 증거 사진, 영상 최대한 많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노트에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석현이 나간 날짜, 돌아온 시간, 한 말, 표정까지 마치 범죄자를 추적하듯이. 그리고 2주가 지났습니다. 탐정이 두꺼운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모든 자료입니다. 사진, 영상, 주소, 상대방 신상, 통장 거래 내역까지 확보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석영과 최희정이 함께 있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사진, 함께 식사하는 사진, 그 집에 들어가는 사진, 그리고 가족 사진처럼 4명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저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장을 봐야지. 탐정에게서 받은 봉투를 슈퍼에 숨겨두고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 승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승준아, 이번 주말에 집에 올 수 있어? 갑자기, 무슨 일 있어? 응. 엄마가 할 얘기가 좀 있어서. 무슨 얘기인데? 전화로는 얘기하기 힘들어. 꼭 와줄 수 있을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승준이도 눈치챘는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알았어. 토요일에 갈게. 토요일이 왔습니다. 승준이가 집에 도착했고 마침 남편은 또 자전거 모임이라며 나간 상태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얼굴이 많이 안 좋은데. 승준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승준아, 엄마가 지금부터 하는 말 끝까지 들어줄 수 있겠니? 무슨 일인데? 엄마, 혹시 어디 아파?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그런데 아빠가. 저는 떨리는 손으로 탐정에게 받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열어봐. 승준이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과 최희정이 함께 있는 사진들. 승준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아빠가 다른 여자랑 30년을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어. 뭐라고요? 승준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빠가? 우리 아빠가? 응. 엄마도 처음엔 믿지 못했어. 하지만 직접 봤어. 그 여자, 그리고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자식들도 있어. 2명. 30살, 28살. 자식? 아빠한테 다른 자식들이 있다고? 승준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게 말이 돼? 아빠는 출장이 많아서 집에 자주 못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 생각하고 엄마도 아껴주고 자상한 그런 사람인데. 승준아, 엄마도 그렇게 믿었어. 30년 넘게. 하지만 이게 현실이야. 저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승준이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봐. 이 여자. 이 사람들. 아빠가 저 사람들이랑 가족처럼 지내고 있어. 매주 그 집에 가고 함께 밥 먹고. 엄마. 승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혹시 엄마가 오해한 거 아니야? 오해? 아빠 회사 동료 가족일 수도 있잖아. 아니면 친한 친구 가족이거나.
승준아, 엄마가 탐정까지 고용해서 조사했어. 이건 오해가 아니야. 탐정이라고? 엄마가 아빠한테 탐정을 붙였다고? 승준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탐정을 고용하다니? 승준아, 제발 엄마 말 좀 들어줘. 이건 아니야. 나는 못 믿겠어. 승준이가 사진들을 밀쳐냈습니다. 아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평생 우리 가족 위해서 힘들게 일하고 출장 다니면서도 엄마랑 내 걱정하고 그런 분이 이런 짓을 했을 리 없어. 승준아, 엄마가 요새 예민한 거야. 아빠가 퇴직하고 같이 시간 많이 보낼 줄 알았는데 자주 나가니까 쓸쓸해서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아니야, 승준아. 엄마가 직접 봤어. 그 애들이 네 아빠를 아빠라고 불렀어. 그건 농담일 수도 있잖아. 친한 사이면 그럴 수도 있고. 승준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빠한테 직접 물어볼 거야. 아빠가 뭐라고 하는지. 승준아, 안 돼. 지금 아빠한테 물어보면. 왜 안 돼? 아빠가 결백하다면 해명하면 되잖아. 승준이가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안 돼. 저는 승준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지금은 안 돼. 엄마가 계획이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무슨 계획? 나중에 얘기해 줄게. 지금은 아빠한테 들키면 안 돼. 승준이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 엄마가 지금 이상해진 거야.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승준아, 나갈게.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할 거야. 승준이가 짐을 챙겨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 아들마저 날 믿지 않는구나. 믿지 않고 싶겠죠.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도 평생 키운 아들도 제 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혼자구나. 그날 저녁 석현이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승준이 왔다 갔다며? 왜 연락 안 했어? 응, 잠깐 들렀다 갔어. 그래, 뭐 급한 일 있었나? 아니, 별거 아니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승준이가 전화를 안 한 모양이었습니다. 석현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혼자서라도 끝까지 가야 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최대한 받고 싶습니다. 이중생활 증거가 확실하다면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는 탐정에게 받은 자료를 모두 보여줬습니다. 변호사는 하나하나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 50%는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만간 이혼소송 진행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 전에 제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직접 가봐야겠어. 그 집에. 하지만 그날 저녁 계획에 없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부르더니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내 서류 봤어? 무슨 서류? 서재에 있던 서류들. 통장이랑 보험 증서 같은 거.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들켰나? 아니, 안 봤는데. 왜? 누가 뒤진 것 같아서. 순서가 바뀌어 있거든. 석현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본 거 아니야? 혹시 뭐 찾아본 거 있어? 아니야. 내가 거기서 찾을 게 뭐가 있어? 그래. 석현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부터 석현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평소보다 집에 일찍 들어왔고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혹시 눈치챈 건가? 며칠 후
저는 숨겨둔 증거 봉투를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봉투가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난 후 집에 가지고 와서 숨겨뒀는데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 갔지? 온 집안을 뒤졌지만 봉투는 사라졌습니다. 설마 그날 저녁 석현이 봉투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석현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냐고 석현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나한테 사람을 붙였어?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왜긴 왜야? 당신이 거짓말을 했으니까. 저도 소리쳤습니다. 30년 넘게 다른 여자랑 자식까지 낳고 그것도 2명이나. 석현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당신 다 알았어? 다 알았지. 효자동 아파트, 최희정, 최지훈, 최지수까지. 석현이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석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지금 미안하다고? 응.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그 사람 만났을 때 이미 임신한 상태였어. 아이 아버지는 도망갔고 혼자 남겨졌더라고. 불쌍해서 도와주다 보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탐정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진짜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냥 책임감에. 석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야. 그 사람은 그냥 불쌍해서 돌봐준 거야. 30년 동안? 30년이면 우리가 결혼하고 5, 6년 지난 후부터야. 우리 승준이가 아직 어릴 때. 미안해. 석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그 사람이랑 정리할게.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순간 흔들렸습니다. 30년을 넘게 자식 낳고 함께 산 사람인데. 그래도.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석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석현이 황급히 전화를 집으려 했지만 제가 먼저 낚아챘습니다. 화면에는 희정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받지 마. 석현이 말렸지만 저는 이미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지훈이 내일 면접 본다고 했잖아. 정장 사러 같이 가기로 해놓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석현이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건. 닥쳐.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 다 역겨워. 그날 밤 석현은 거실에서 잤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장을 봐야겠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승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승준아, 오늘 엄마랑 같이 갈 데가 있어. 엄마, 또 그 얘기야? 응, 마지막이야. 엄마랑 같이 가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제발, 엄마 부탁이야. 한참의 침묵 끝에 승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오후 2시 저는 승준이와 함께 효자동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백이동 503호. 엄마, 정말 들어갈 거예요? 응. 저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최희정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김석현 씨 아내입니다. 최희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김석현 씨 아내 이은숙이라고 합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최희정이 문을 막으려 했지만 저는 이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석현과 최희정, 그리고 2 자녀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거실 가득했습니다. 현관에는 석현의 슬리퍼가 놓여 있었습니다. 신발장에는 석현의 구두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옷걸이에는 석현의 잠옷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게
집이야. 진짜 집. 이건 단순히 만나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석현은 여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거실에서 젊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최지훈이었습니다. 지훈아, 방에 들어가 있어. 최희정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엄마, 이분이. 지훈이 저를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내가 지훈이구나? 제가 물었습니다. 네. 김석현이 내 아버지야? 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석현이었습니다. 여보, 나와. 석현이 말을 멈췄습니다. 저와 승준이를 본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왔냐고? 당신 다른 집에 인사하러 왔지.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승준아, 잘 봐. 이게 내 아버지가 30년 동안 숨겨온 가족이야. 승준이는 말을 잃은 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석현의 물건들. 아빠, 이게 정말이에요? 승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승준아, 이게 정말이냐고요? 승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석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안쪽 방에서 젊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최지수였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아빠? 지수가 석현을 보더니 다시 저와 승준이를 봤습니다. 이분들은 누구예요? 지수야, 방에 들어가 있어. 남편이 말했지만 지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윤숙이야. 김석현 씨의 아내. 그리고 이 아이는 우리 아들이고. 뭐라고요? 아내. 지수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석현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수야. 아빠한테 엄마 말고 아내가 있었다고요? 아들도 있고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설명 좀 해봐. 어떻게 30년 동안 나랑 승준이 그리고 그쪽 두 자식들을 속이고 살았는지. 여보, 나한테 여보라고 부르지 마. 역겨워. 남편이 힘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다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제가 웃었습니다. 30년을 속이고 두 집 살림을 하면서 거짓말로 살아놓고 미안하다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나는 두 사람 다 진심으로 사랑했어. 그 말에 거실이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뭐라고? 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당신도 그리고 희정이도 사랑했어. 그래서 누구 하나를 버릴 수가 없었어.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나는 진심이야. 당신이랑 살 때도 행복했고 여기서 살 때도 행복했어. 나도 당신한테 잘했잖아. 그리고 모두 다 행복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놀랐을 수도 있지만 침착하게 생각해서 계속 이렇게 그냥 살면 안 돼? 뭐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되냐고. 당신은 당신대로, 희정이는 희정이대로. 내가 두 집 다 책임질게. 이 사람이 지금.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최희정이 나섰습니다. 맞아요. 저도 석현 씨 없으면 못 살아요. 뭐라고요? 제 아이들 결혼도 시켜야 하고 아빠가 필요해요. 여지껏 이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뭘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를. 저도 평생을 이 남자한테 바쳤어요. 30년 넘게 기다렸어요. 명절 때도 혼자, 크리스마스 때도 혼자. 우리 아이들 남편 호적에 이름도 못 올리고 그쪽은 법적인 아내라는 이유로 다 누리고 살았잖아요. 최희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긴 세월 이 사람이랑 함께 했어요. 그래도 이혼해달라 그쪽한테 말한 적도 없고 우리 애들 딱 해도 그냥 이렇게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우리한테 이러세요? 뭐라고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당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저도 피해자예요. 장장 30년을 그쪽이 누리는 거 못 누리며 살았다고요.
그게 내 잘못이에요? 당신들이 선택한 거잖아요. 선택이요? 저는 선택한 적 없어요. 그냥 사랑했을 뿐이에요. 저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승준이가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요? 승준아,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승준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아빠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힘들게 일하면서도 엄마랑 저만 생각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승준이가 가족 사진들을 가리켰습니다. 아빠는 여기서도 똑같이 웃고 계셨네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소송 들어갈 거야. 위자료, 재산분할 각오해. 여보, 잠깐만. 다시는 나한테 말 걸지 마. 저는 승준이의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외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승준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말 안 믿어서. 괜찮아. 엄마도 처음엔 안 믿고 싶었어. 승준이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 나 때문에 더. 저는 승준이를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야.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석현은 끝까지 합의를 원했지만 저는 재판을 고집했습니다. 결과는 제게 유리했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 재산의 60% 분할, 그리고 30년간 운영했던 슈퍼 건물도 제 명의로 넘어왔습니다. 석현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최희정 씨도 석현을 버렸습니다. 재산이 없어지자 태도가 돌변한 것입니다. 그쪽 아이들도 석현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등을 돌렸습니다. 그 아이들도 우리의 존재를 모르고 살았던 거니 우리 승준이만큼이나 충격이 컸겠죠. 석현은 지금 작은 고시원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통쾌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끝났구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늘은 슈퍼 문을 닫는 날입니다. 30년간 운영했던 이 작은 슈퍼를 이제 정리합니다. 승준 엄마, 정말 가는 거요? 단골 할머니가 아쉬워하셨습니다. 네. 이제 제 인생 살아보려고요. 그랴. 여지껏 애 많이 썼지. 잘 살아. 행복하고.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아주셨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저는 슈퍼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제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는 제 가게. 아침 일찍 일어나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저녁 늦게 문을 닫았습니다. 승준이가 어렸을 때는 카운터 옆에서 숙제를 했고 방학 되면 저를 도와 물건을 나르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는데,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반쪽짜리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셔터를 내리고 열쇠로 잠갔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봤습니다. 승준이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 응. 저는 승준이 차에 탔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이제 엄마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여유 있게 살아보려고. 엄마 이제 혼자도 잘 살 수 있어. 승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해. 내가 갈게. 고마워, 승준아. 집에 가는 길 차창 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전주의 거리가 30년을 살았던 이 도시가 왠지 낯설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엄마, 나 이제 가봐야 돼. 자주 연락할게. 그래. 그러자. 엄마, 여행이라도 다녀와. 그럴게. 좋은 데 있나 함 찾아볼게. 승준이 너도 건강 챙기고. 포옹을 나눴습니다. 같이 살던 집을 팔고 옮긴 새로운 새 보금자리에서 박스들을 정리하며 저는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저와 석현이 웃고 있는 사진.
그때는 진심으로 행복했는데 언제부터 거짓말이 시작된 걸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정말로. 저는 베란다로 나가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숨을 쉴 수 있겠네.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 거지?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분노도 이제 가라앉았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그 시간들이 모두 거짓은 아니었겠지. 승준이를 낳았을 때 석현이 병원에 달려왔던 기억. 승준이 돌잔치 때 석현이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던 기억. 추석날 온 가족이 함께 차례를 지내던 기억. 제 어깨를 감싸며 다정히 바라보던 그 눈빛. 그 순간들만큼은 진심이었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너무 다정했기에, 서로 사랑한다고 믿었기에 아픔이 더 컸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뭘 하며 살까? 요리를 배워볼까? 그림을 그려볼까? 아니면 그냥 바다로 떠나볼까? 뭘 해도 좋아. 이제는 내가 정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 오롯이 제 것입니다. 이윤숙 씨의 새 출발을 응원해주세요.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함께 응원하고 함께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황혼의 사랑 아픈 배신 짜릿한 복수 황로배사